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인근 2,800여 세대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난방과 온수 공급은 정상화됐고 난방공사는 곧 배관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을 제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김 위원장 답방 시기는 열려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 정국을 풀기 위해 오늘도 다시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동을 끝냈습니다. 게다가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주장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아침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회를 오후로 미루고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올겨울 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레부터는 북극 한기까지 가세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와 함께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온수 수송관이 파열돼 시민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임시 복구 작업이 끝났는데 밤사이 한파 속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기도 고양시 사고 현장입니다. 네, 자 기온도 뚝 떨어져서 인근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온수 난방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늘 아침까지 어제 파열된 온수 수송관을 임시 복구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파열된 부분을 용접을 해서 다시 온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한 건데요. 아침 8시쯤 임시 복구 작업이 모두 끝났고 9시쯤부터는 모든 주민에게 난방과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임시 복구한 배관을 새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30년 가까이 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혹시나 있을 추가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난방공사 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부위를 아예 이제 잘라내고 지금 요 갖다 놓은 새 배관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하고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부위가 어떠한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 측은 배관 교체 작업과 함께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사고 수습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사고에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이곳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지하 2.5m 깊이에 묻힌 온수 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섭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반경 200m 도로와 인근 상가로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도로 위의 차 안에서는 69살 손모 씨가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밖에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시민 2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복구 작업을 위해 온수 밸브를 잠그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 2만여 세대의 온수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차례대로 복구가 완료됐지만 한파가 몰아친 날씨 속에 시민들은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 4개 단지 2,800세대 주민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난방과 온수가 끊겨서 출근 준비에 고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사고 현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어제 저희 YTN의 사고 영상 제보를 해주신 목격자 한 분과 방재안전 전문가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른바 소소위를 거쳐 어제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테이블로 넘어가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났는데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이어간 협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전 9시쯤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을 내놓지 않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왜 뒤통수를 치느냐며 완전히 속았다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4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쉬쉬하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중 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책은 전혀 없이. 회동 전에 기자들을 만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는 협의를 마무리해보겠지만 오늘 안 되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 예산, 남북 경협 예산 그런 거죠. 아마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장기화 될 수도 있죠.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산안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고도 나중에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수시로 만날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까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늘 9일이면 끝나고 본회의는 내일 6일과 모레 7일에 잡혀 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협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예산안 처리도 복잡한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야3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돌아가면서 철야 농성을 벌였는데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야3당은 조금 전 10시 반쯤 이곳 롯텐더홀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앞으로 갑니다.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오는 9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만큼 야3당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요지부동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발을 뺀 모양새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에 선거제도 개혁까지 복잡하게 얽힌 정국을 여야가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여드렸었던 청와대발 속보안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부터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감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 또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해서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또 특감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울러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금 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열린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에서 337km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63%는 강원, 33%가 경기 북부로 군사시설과 밀접한 최전방 지역이지만 군 당국은 군사작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지역 민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심사해 오던 것을 먼저 풀어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였다며 국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 조치와 별도로 13제곱킬로미터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RFID 설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관리들이 판문점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의 접촉 상황, 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지난 3일에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주요 관심사인데, 그런데 구체적인 접촉을 누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북한과 미국이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는 그것은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센터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은 아니고 외교 소식통이 전해준 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판문점 접촉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북쪽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것은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왔는지 아니면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나왔는지 이 소식통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앤드류 김의 위상이나 역할을 감안할 때 김성애 실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앤드류 김 센터장이 김성애 실장을 만났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 준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11월 8일 지난달에 접촉이 갑자기 연기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회담이 연기됐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회담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11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일정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고 의제 문제로 당시 연기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날짜를 잡아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에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현재 과감한 비핵화 조치,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감한 비핵화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계획표를 제시해달라,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 요구 사항이고요. 북한은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어떻게,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계획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꽉 충돌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한미 정상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이런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 대북 제재 해제 가능한 상황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단계적 조치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를 하고 미국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비핵화 시간표가 나올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가 된다라고 발언한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가 모두 끝난 뒤에 제재 해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 시간표가 작성이 되면 제재 완화도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양보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북미 협상이 상당하게 진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 더 커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커졌지만 절대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그동안에는 30% 정도였는데 이것이 한 40% 정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60% 정도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처지에서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비핵화와 제재 해제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서울 답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전망이 나온 이후에 서울 답방에서 남북 경제 협력 선언이라든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연내 서울을 답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지금 남북 관계에서 분위기가 좀 악화되는 요인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소 실망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연내에 답방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라는 표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내년 초를 선호할 것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정도 답방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 전문 기자인 왕선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감찰반원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시 사항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11시쯤에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감반 비위 의혹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라고 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아울러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이번 특감반 비위 의혹의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으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야권에서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권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특히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면 조국 수석에게 이 특감반 관련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재신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권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도 이번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대처한 과정을 보고받았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야권의 공세에 밀려서 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 내의 우려입니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감안하면 감찰 결과가 나와도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할 사유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자, 이 소식도 좀 짚어보죠. 청와대가 오늘 18일부터 20일, 2박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게 어떤지 북측에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일정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로 특정해서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한 건데요. 윤 수석은 답방 시기는 문 대통령이 지난 순방에서 언급한 대로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다. 또 북측의 결단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그 연내 답방 시기보다도 성과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더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조성호 기자,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답방한다. 이 얘기는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이 18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연내 답방이 하지 않겠느냐는 일정의 얘기는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준히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실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를 위한 실무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 북측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가장 적절한 시점이 18일부터 20일까지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 대북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어제 YTN에 출연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전부 문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으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서울에 와서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 자문을 좀 받고 그러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옳으라고 봅니다.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지금 11년 그러니까 지금 7주기입니다. 그날은 못 움직일 거고 그 전에는 못 움직일 거고 그 후에 움직일 겁니다. 네, 연내 답방 시점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백록당 방문이나 또 산업 현장 시찰 등의 가능성, 또 이에 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대기업 등과 현재 관련 작업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수준을 현재 완성차 업계의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를 도와주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는데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막판까지 최종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협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한때 사실상 타결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면서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노사민정 합의를 토대로 현대차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에서 그러니까 광주적 노동계는 애초부터 민주노총은 참가하지 않아서 한국노총만을 말하는데요. 광주적 노동계가 광주시의 최종 협상안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예정된 노사민정회의가 오후 3시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러니까 차량을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는 임대한협을 미루자는 안을 냈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면 함께 노조도 설립되고 해마다 임금과 단체 협상을 하는데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노사민정에서 노가 빠지면 사실상 반쪽짜리 협상안이 될 수밖에 없어 다시 노동계를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그 큰 틀에서는 합의안이 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은 적정한 임금과 적정한 노동시간, 노사의 책임 경영, 그리고 원 하도급 관계 개선 등입니다. 첫 임금은 완성차 업계 9,2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3,500만 원 선입니다.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거와 육아 등 생활 기반과 복지에 도움을 줘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일자리 1,000개, 부품 회사 등 모두 12,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시간은 주 44시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노사 상생 협의체를 만들고 후려치기식의 도급 관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현재 완성차 업계의 9천만 원대 높은 임금은 사실상 하도급 업체의 3천만 원대 낮은 임금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새로 생기는 합작법인의 임금이 3,500만 원 선인데 하도급 업체의 임금은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네,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이 되면 파업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노조의 반발이 지금 상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일찌감치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등이 직접 현대차 노조와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노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누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의 4민정 회의 결과를 보고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노조의 반발에 따른 파업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녹아 빠진 3인정 회의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정된 일정은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가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접촉해서 큰 틀의 합의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오후 2시 반에 광주시청 1층에서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조인식에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모레부터는 북극 한기까지 가세하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오늘 얼마나 기온이 떨어졌습니까? 네, 제주도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기온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진 건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전 지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어젯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김화읍 기온이 영하 1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이 밖에 파주 영하 7.1도, 서울 영하 4.3도, 대전 영하 2.2도, 전주 영하 0.7도 등으로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자, 문제는 모레부터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쉬어갑니다. 이에 따라 어제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일시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모레부터는 이번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부터 한겨울 같은 한파가 매미를 떨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엔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겨울철 한파는 폭설을 동반합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 눈구름이 서해안과 섬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됐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인 한국사와 영어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등급만 제시됐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배부받고 졸업생 등은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 사이트에서 오전 9시부터 성적 통지표를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김현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장관도 김현장 측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첫 외교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시절 김현장 측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과 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간회동에서 모여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김현장 측과 수시로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논의한 겁니다. 윤 전 장관이 주로 접촉한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이죠. 고 효농주 전 주미대사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에는 김현장 고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핵심 사항에 김현장 로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윤 전 장관 임명 전에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전범기업 측 인사를 만나서 이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3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윤 전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윤 전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시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무토 마사토시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고, 문제가 된 강제징용 재판의 핵심은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윤 전 장관이 피고인 전범기업 측 인사를 만나 한일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 전 장관이 장관이던 시절 그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또 어떤 식으로 개입했습니까? 우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장관 임명 직전까지 김현장 고문으로 지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서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이 판결로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던 김현장은 급하게 강제징용 대책 TF를 만들어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윤 전 장관은 당시 이 강제징용 대책 TF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맺어진 한일협정 체제가 깨질 것을 염려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나서자 양승태 사법부와 함께 외교부도 긴밀하게 재판 개입을 논의하게 됩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이런 정황들이 차차 윤곽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세운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장 근무 당시에 한일 강제징용 재판 TF팀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마 그런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그러나 이제 그런 적이 구체적인 없지 사안에 않을 것이다. 대해서는, 예. 그러나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국감의 답변을 들어보면 김현장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그 강제징용 대책 TF 참석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서 이제 윤 전 외교부 장관까지 김현장과 수시로 접촉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예,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현장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현장의 한모 변호사와 대법원장 집무실을 비롯해서 식당 등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나 지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직접 나섰다는 내용이라서 수사에 큰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현장 출신의 외교부 장관까지 김현장과 수시로 만나 재판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현장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와 외교부의 수장을 번갈아 만나면서 비밀리에 재판을 논의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한 차례 불렀던 윤병세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근처에서 지역 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어제 저녁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목격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일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YTN에 이제 영상을 제보해 주신 분인데요. 사고 지점과 멀지 않은 곳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백성역 인근 상황이 일단 어땠습니까? 일단 저는 일산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어젯밤 9시 10분경 백서가시로 진입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신호 대기하던 도중에 전방에서 흰 연기가 하늘로 가득 차오르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줄 알고 차로 진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백성역 사거리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도보로 사고 현장까지 진입하여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가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그래서 내려서 지금 이 영상을 찍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을 처음에 보셨을 때는 하얀 연기인 줄 알고 이것이 지금 화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화재 시 발생하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예. 도로 옆에 배수관 등을 통해서 흰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상가 지하 등에서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차 한 대도 시동이 꺼진 채로 외곽에서 목격이 되었었고요. 그랬군요. 지금 사고가 난 후 한 30분 후에 현장에 계셨던 건데요. 온수관 네. 물이 어느 정도 그 도로에 차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백성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미 차도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예. 인도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까지. 예. 예,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대량의 연기와 도로 침수로 인해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재 진압하려고 대형 살수를 시행한 줄 알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그럼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럴 때 상황보다 더 물이 많이 넘쳤다. 네, 홍수처럼 도로가 가득 침수가 되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도보로 다니는 시민들은 길을 건너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인도까지 물이 차 들어오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도 시민들은 길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결국에 침수가 덜한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예.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리까지 굉장히 뜨거운 물이 차올랐다. 굉장히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어느 지점 정도까지 접근을 하셔서 보셨고 그 당시 상황의 그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감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체감상 이제 오늘부터 추워진다라는 예보를 들었기 때문에 예. 밖에서는 상당히 추웠었는데요. 그 수증기 연기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좀 한기가 약간 덮여질 정도였고 제가 실제로 발목까지 이상 차오르는 물에 제 발을 담글 수는 없어가지고 예. 온도 체크는 해보지는 못했었고요. 예. 네, 대부분의 시민들 역시 같은 상황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자,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온수 난방도 재개가 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신속하게 또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영상 제보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온수관 파열 사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상자까지 낸 초유의 사고로 좀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뭔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지낸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 송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창영입니다. 예, 지금 제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지하에서 난 화재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네. 노후 배관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솟구쳤고 이게 이제 수증기가 공중에 분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어제 차량에 있던 한 분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글쎄. 이 정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아마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예. 거리에 연기가 가득해서 이런 아마 화재가 난 것처럼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우나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이제 아마 사망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 화상은 1도, 2도 화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보통 60도 정도 물에서 3초나 혹시 69도 정도 되는 물에서 1초만으로도 2도 이상에 근접하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라면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굉장히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사상자가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네. 할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노후된 그 시설물들이 아까 전에 앞에 인터뷰하신 거 얼른 들었는데 예. 27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27년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원수관의 기대 수명은 40년이지만 주변의 습도라든가 금속의 전이차 또 여러 예. 환경에 따라서 조기적으로 노후화 혹은 부식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또 또 그럼 기대 수명이 40년이면 40년인데 27년 정도라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 다른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금속 전이차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예. 또 사고 지역 인근이 한강 하구에 연약한 지반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또 최근에 대형 공사 등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수간의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지하수 변경 등에 기인해서 싱크홀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2월 달에도 경기도 성남 그 서현역에서 혹시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역 난방 배관이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분당 백화점에 열 예. 공급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이런 지금 현상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런 뭐 온수관 포함해서 지안에 묻혀 있는 수송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하 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지하 매설물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사실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명백하게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매우 빈약한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땅 속에는 수많은 관들이 지금 거미줄처럼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우리 KT 화재 났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밑에 집안에 각종 예.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기선이라든가 인터넷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지하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주변 건물들이 전부 다 올 블랙이 되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물도 그렇고 지하 시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시설에서 노후화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이런 계기로 좀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시설물이 기대 수명이 40년이지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나오는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연내든 아니든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 환영 그리고 반대 양극단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남남 갈등 우려의 시각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포함한 정치권 핫 이슈 오늘은 민주당 전재수 또 의원 그리고 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뉴스 2부 11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